대표님이 모두 발언해 주시죠. 내가 하는 거야? 나는 원래 여기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진골이 아니라 나는 원래 성골 출신이잖아. 원래 진골은 따로 있고. 자, 뭐 어쨌든 뭐 이제 슛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메인 진행자 나와주세요. 왜 접니까? 아이, 당연하죠. 아니, 아유, 뭐 뉴스나 CNN이나 뭐 MBC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나와주세요 하면 네 안녕하십니까 인덕원의 인덕원의 네, 김덕호 안녕하십니까. 코치입니다. 이곳은 지금 태풍 피해가 전혀 없는 저희 집입니다. 우리 동맹이가 안 나오네. 진짜 태풍이 너무 소리 소문 없이 지나가 버렸어. 네, 오긴 왔어. 너무 다행이에요. 이런 오보는 환영해야지. 예. 그렇죠. 우리 구라청이 이럴 때 또 한번 제대로 구라를 잘 쳐줬네. 아유, 기상청 얼마나 힘들겠어. 아유, 솔직히. 우리나라 예측하기 어려운 것 같던데. 이번엔 또 비껴가는 건 기상청만 맞췄다는데요. 유럽에선 다 틀리고. 오, 그래요? 신기하다. 자연에서 벌어지는 일을 어떻게 속속들이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김병준 코치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심리 멘탈 코칭. 아니, 에? 요즘 애들 상담하고 네. EFT. 아 맞아, 소개 좀 해줘야겠다. 김병준 코치님. 예. 우리 저 대한민국 최고의 여기 스포츠 심리 저기 EFT 전법을 사용하시는 김병준 멘탈 코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병준 코치. 김병준 코치라고 합니다. 네. 코치님 그거 계속 들고 있으려면 나중에 팔절이다. 그거를 놔두고 와가지고 아니 여자친구랑 저기 영상으로 뭐 안 해봤어요? 데이트? 잘하네요. 그거 들고 해봐 좀 세워. 우리 김병준 코치님은 뭐 우리 조합 일도 많이 도와주시고 조합에서 하는 한푼모아 선수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 뭐 하고 계십니다. 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학생 야구 선수들 임상 경험은 김병준 코치님이 제일 많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네? 감히. 원이자. 네? 거의 원이자지 저 정도면. 네. 학생 애들을 많이 만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얘기만 들어도 좀 무슨 증상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게 약간 패턴별로 많이 나눠지니까 학생 애들이 좀 또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학생 야구가. 어른들은 안 만. 뭐 어른들 성인들도 있는데요. 애들이 이게 약간 애들이랑 더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애들의 감정 딱 띄워내는 김병준 것도 코치님이 자상해서 그래. 감사합니다. 성격 자체가 너무 자상해. 임상 경험이 많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존중받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사주팔자도 많이 본 사람이 잘 맞춘다 그러더라고요. 그치. 맞아요. 그 있잖아 저 사례가 많은 거지. 네? 경험도 차이가 데이터니까. 많은데 경험도 머리에 쌓이는 데이터니까. 그렇죠. 김병준 코치님이 이 옷 없어요? 있어요. 그거 제가 맨날 운동할 때 써요. 입어요. 할 때. 지금 빨아놨어요. 2개. 그렇구만. 오늘 김병준 코치님을 모신 거는 모신 건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좀 이렇게 우리 마음에 관한 거, 그 멘탈에 관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저희 같이 이렇게 문외한들이 떠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좀 곁들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이거를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괜찮은가? 이거. 하지 마 그럼. 김유성. 네. 웃을 일은 아니다. 네. 먼저 그 전에 그 이번 주부터 맞아 그 좀 그동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언급을 안 해드렸어. 그래서 이게 그래도 정성껏 달아주시는데 좀 짤막하게라도 그분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해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근데 댓글 어떻게 보는 거야? 아, 슬프다. 네, 있네, 여기. 갑자기. 네, 뭐 이를테면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뭐 이렇게 달아주신 댓글들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난 제일 웃겼던 게 뭐 그거였어. 같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저희 2주 전에 저희 밥 문제, 식당 문제 뭐 이런 거 좀 얘기했을 때 음. 어느 중학생인가 이렇게 다른 이게 실제 중학생인지 모르겠는데 피플 유나이티드 님이 현재 저는 경기도 모모 중학교 3학년생이고요. 저도 그런 상황을 많이 봐왔습니다. 야, 저기 중학생 김동욱 하나 있네. 그러니까 네. 아직도 이런 데가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요. 감독님한테 황제밥상 차려드리고 네. 아, 선수들 다 눈치 보고 이런 상황이 있는 거지. 예. 했고 우리 따랑이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또 야구 선수 학부모님이시고 저희 조합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신 따랑이님께서 우리 매번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예, 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댓글 제일 많이 달아주시잖아요, 네, 따라하는. 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리그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도 뭐 읽어드릴까요? 리틀 야구의 경우 거의 모든 대회가 전국 대회이긴 하죠. 지방 팀들이 화성으로 오느라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리그전 혹은 지역 예선전 후에 통과된 팀만 시합을 하는 대회도 조금씩 넣으면 좋을 듯합니다. 전체를 그렇게 하긴 어렵겠지만 최소 두세 개 대회만 그렇게 운영해도 많은 약팀들이 시합이라는 경험을 통해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고 또 임두현님께서 그 KBO 드래프트 참가 안 하고 메이저리그 팀과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제 2년 유예 예, 규정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임두현님께서 거지 같은 제도 공감합니다. 아, 이분 제 스타일이에요. 네, 네, 거지 같은 제조 동감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집단 이기주의로 입맛에 맞는 규제를 만들고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야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예, 뭐야, 또 있어. 뭐야? 갑자기? 뭡니까? 컴퓨터로 뭐 시도하시나 봐요? 아, 방금 끊어졌었어요. 그렇구나. 네. 그럼 이걸 하나 없애고, 예. 네, 이런 댓글들 보내주셨고요. 몇 가지 댓글들이 더 이렇게 있는데 응원해주시는 댓글도 있었고, 운동 문화가 좀 바뀌어야 한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강서범님께서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렇게 뭐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예, 어떤 컨텐츠에 대한 제안을 해주셔도 되고, 해주시면 저희가 좀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주제, 우리 또 핫한 얘기 해야 되니까. 김유선 선수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저는 사실, 야, 이게 뭐, 싫어요. 그냥 저는 이런 게. 그냥 싸구려,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았으면 해요. 네, 왜냐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 있거든요. 주위에서 보고 있는 다른 정말 성실히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이렇게 있는 모든 어린 선수들이 이게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도 있어요. 역시 실력만 좋으면 다 되는 뭐 이런 생각.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운동을 야구를 잘해서 약간 좀 주제가 다르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거 막 느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감독 코치한테 잘하면 열심히 하는 나 같은 선수보다는 더 좋은 뭐를 받던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대적 박탈감. 저는 이게 항상 야구를 성실히 이게 막 정말 열심히 해갖고 이런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이 판결 자체가. 네. 근데 이번에 또 이 친구가 지명권에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1차 지명. 됐지? 네. 1차 지명.
요새 아, 진짜 돼버렸어? 요새 진짜 골프만 치느라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구나. 혹시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골프 전념하고 있어서. 아, 웃으면 안 되는데. 아, 지명이 됐구나. 네. 그래서 아이고. 뭐 요거 관련해서는 여러 정말 야구 관련된 모든 매체들이 다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중복해서 그렇죠. 사실관계를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김명준 코치님은 요거 좀 보시고 딱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맞은 애들이 많이 생각이 나죠. 맞은 애들 진짜 뭐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그 작년에 정말 그 초등학생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감독님한테 맞았던 애들이 몇 명을 상담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맞은 애들도 맞은 애들이지만 그 맞은 애들 부모님을 상담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진짜 그런 마음의 상처가 되게 진짜 아이들이 진짜 자기 자식이 그렇게 맞고 그렇게 맞는데도 그 피해자는 아무런 아니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무런 그런 조치도 안 받고 되게 그게 만약에 동료 선수라면 그 동료 선수가 TV에 나오거나 뭐 되게 지명이 되거나 되게 되게 선수로서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떨까라는 게 진짜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평생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 게 좀 힘들어요. 그 진짜 선수는 선수의 감정을 딱 이렇게 치유하면 되는데 부모님의 감정은 사실 치유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렇지. 예. TV를 안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TV를 꺼야 돼. 야구기가 등지게 되는 거잖아. 야구를 없애지. 야구를 없앨 수 없으니까. 네? 사실 그런 뭐, 상황이 딱 독한 마음 먹고 영화처럼 내가 너 이긴다 해가지고 진짜 딱 강하게 좋은 어른으로 커서 딱 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현실이 쉽지 않잖아. 그런 게 그런 걸로 봤을 때 참 안타까워. 그죠? 그 피해 학생들도 안타깝고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도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좀 많잖아요. 너무 많아. 네. 근데 이게 좀 의식이 있는 분들, 생각이 있는 분들이 강력한 처벌 혹은 뭐 지명 철회, 지명 뭐 취소 이런 거를 바라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야구계가 좀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지명 철회나 지명 취소가 될 경우에 지금껏 사과하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을 했던 분들이 아나무인으로 구는 일은 없어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변화를 바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뭐 결론적으로는 NC가 지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해당 뭐 선수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날벼락 같은 일이 되겠지만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정말 이거만큼 강력한 메시지는 없거든 어떻게 보면. 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솔직하게 뭐 이제는 야구 선수 학부모들이나 뭐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저도 이제 제 또래에 이제 프로에 가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하지만 그 선수들이 학교 다닐 때 했던 행동들을 우린 다 알고 있거든 사실. 무섭다. 너가 한 행동을 다. 예. 그러니까 응원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야구를 되게 멋없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스카우터들이 뭐 인성이 중요하다, 뭐 선수를 뽑을 때 뭐 인성도 본다 이런 얘기를 부모들은 웬만하면 잘 안 믿지. 가서 멀쩡하게 뛰고 있으니까. 예. 말은 그렇게 나는 중요시 여기는 못 봤어요. 그래서 나는 물론 이제 뭐
프로 구단이 뭐 정말 우리가 개인적인 그 관계에서의 어떤 솔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막 다 표현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스카우트 직을 몰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제 뭐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 그냥 그 의식 수준이 그냥 그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었던 거지. 음, 음, 맞아.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요. 알고도 했다면 나쁜 거죠. 그 스토브리그의 대사가 갑자기 생각나네. 최소 무능. 그러잖아. 스카우트한테. 맞아요. 고사역 팀장인가? 스카우트한테 그러잖아. 무능, 비리. 음, 뭐, 좀, 뭐, 이야기가 좀 어긋났는데, 이게 물론 뭐,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그때 유효상 PD가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했던 그런 류의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사실 스카우트가 속속들이 파악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드래프트 신청서를 내고 그 안에 기본적인 어떤 어, 학교 생활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그냥 걸러낼 수 있는 장치들 어,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저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도 충분히 필요할 것 같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만 좀 더 해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만에 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신 분은 없겠지만, 뭐, 어린 친구들끼리 뭐 좀 다툴 수도 있고, 뭐, 치고받고 할 수도 있는데, 너무 크게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타인의 인생에 궤적을 바꾸고 타인의 인생의 경로를 바꾸게 만드는 그런 나쁜 행동들, 나쁜 일은 정말 크게 반성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미안하다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한 선수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그것도 안 좋은 쪽으로. 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음, 제도적 보완은 지금껏 발생한 피해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어루만져 준 이후에 제도적 문제를 얘기해야 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그렇죠. 일단 뭐 피해 회복 뭐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런 측면에 좀 관심이 많아서 사실은 처벌이나 이런 거보단 그래서 이제 처벌 뭐 이 처벌 중심의 어떤 접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좀 이렇게 좀 뭐 거부감까지는 아니고 그게 조금 더 본질적인 방법일까 하는 의문은 사실은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대목에서 그래서 저 김병준 코치님한테 실제로 이런 일을 겪은 선수 뭐 초등학생, 중학생 좀 어린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뭐 심리 상태 어,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야 둘이 이제 화해했으니까 됐지. 예, 저 사과했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무마시켜서 보내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을 겪은 어떤 피해 선수나 부모, 주로 이제 피해 선수가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그 당시에는 그런 이제 폭력적인 사건이 있을 당시에는 그 피해 학생들이나 이제 피해 그걸 당한 사람들의 주된 감정은 두려움이거든요. 음, 그냥 두려워요. 그냥 그 순간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렵고 손발이 떨리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되게 정말 깊은 분노로 되게 많이 바뀌어요.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에 대한 분노.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달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실제로 중학생 된 아이가 했던 말인데 그 아이가 이제 뭐 동료는 아니고 감독님한테 작년에 이제 심하게 맞아가지고 야구를 그만뒀어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6학년 때, 5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가서 6학년 때 이제 막 야구를 하는데 되게 감독님이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력을 너무 매일 이제 폭력과 폭언과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선수가 2년 동안 그만두고 나서는 1년인데 폭력을 당한 그 2년 동안 매일 밤을 악몽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악몽을 꾸고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매일매일 악몽을 꾸면서 이제 성격이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사람이 잘못되지 않으면 저는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냐 뭐 그런 예전의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과거의 트라우마나 이런 거는 어린아이들일수록 쉽게 치유가 돼요. 근데 그런 감정적인 상처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느끼는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그 분노는 사실 앞으로도 계속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저 사람이 처벌을 해야 저 사람이 처벌을 받아요. 그제서야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벌은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처벌은 정말 사후 처리잖아요. 근데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 자체를 걷어내야 이런 문제는 좀 되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때린 선수도 분명히 맞았을 거예요. 그렇게 애 때리고 그냥 결과가 밖에서 보이는 결과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렇게 때리는 선수도 정말 분명히 맞고 자랐을 거예요. 자기는 맞고 자랐으니까 그 때리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분위기 자체는 사실 코치 감독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코치 감독님과 이렇게 편하게 대하고 되게 분위기가 화해해야 하는데 아이들이 막 폭력적으로 후배들을 갈구고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위에서부터 일갈굼이 분명히 시작됐고 그걸 또 자세히 보면은 코치 감독님들도 당연히 옛날 세대에서 막 맞고 자랐으니까 이제 아이들을 막 잡고 이러는 게 당연시되는 문화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식들을 좀 바꿔야 되죠. 저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 보통 이런 학교 폭력, 운동부 폭력이 벌어지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야, 그래도 다 하는데 네가 참아야지. 다들 이런 거 참고 견디면서 운동하는데 어쩌겠니? 야구 계속 하려면 하면서 오히려 부모가 안 받아주는 경우.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모가 자식의 편이 돼서 이렇게 뭐 싸운다,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대체로는 부모님들도 학생의 그 마음, 그 뜻을 받아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뭐 학교나 지도자의 편이 돼주는 것 같은 이런 걸 경험하는 피해 선수 마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하는 게 또 궁금하거든요. 그게 마음을 닫아요. 부모님한테 마음을 닫고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니까 이게 사실 그런 감정적인 공감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이들이 구체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말 좀 들어달라고 투정 부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학생들일수록 뭐 이렇게 몸집은 커도 이제 마음은 되게 5살, 6살짜리의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공감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은데 그거를 무시하고 되게 막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면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많이 닫죠. 부모님들은.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런 이제 자기의 감정이 외면돼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부모랑 아예 말을 안 하려고 해요. 뭐 아빠가 뭘 알아, 엄마가 뭘 알아. 그래서 말 안 하고 아이는 계속 이렇게 심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가슴이 답답한데 이 답답한 부분들이 굉장히 계속 이런 뭐 손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밸런스적인 문제로 계속 나타나는데 부모님은 그게 보이는데 그거를 좀 해결해 주려고 아이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대화를 안 해요. 뭘 알아. 나 마음 공감 한 번도 안 해줬으면서 지금 와서 뭘 어쩌겠다고. 그러면서 그만두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해결책은 없고, 누구 하나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이거 자체를 아이들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내 감정적인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참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거를 풀면은 되게 심리적으로 좋아지는데, 이게 좋아지는지도 모르고. 누구 하나 이제 좀 그런 감정을 좀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코치나 학교 환경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안에서 굼다가 이 야구에서 드러나면서 정말 잘했던 애들이 고3 때 확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대화의 차단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해 선수 부모들이랑 좀 이야기할 기회가 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땅을 치고 한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처음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자식이 하는 말을 아유 그냥 잘 견디지 뭘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면서 애 이야기를 잘 귀담아도 들어주지 않았던 거야.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얘가 너무너무 맞아요. 힘들었구나라는 걸 인식했을 때는 맞아요. 너무 이제 속에서 눈물이 났다는 거지. 이거를 애가 어떻게 견뎠을까. 그러면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내 편이 돼서 학교랑 싸워주는 모습에 너무 이제 힘이 나는 거지 애도.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줘. 심지어 부모도 내 편을 안 들어줬는데 이제 부모님이 내 편을 들어주는 거지. 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좀 회복이 되고 오히려 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좀 들었거든 몇 번.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해당 선수, 피해 선수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 저는 그 피해 선수의 마음을 회복하는 전 프로세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이런 걸 요구한다기보다는 일단 우선적으로는 그 피해 선수 자식이 받았을 상처를 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피해 선수 부모님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고 야구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명을 철회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게 저는 그래서 공감이 됩니다. 동의가 돼요. 예. 진짜로 나는 그걸 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진짜 사과가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과가 정말 중요한 거지. 생각해봐. 그, 내가 두드려 맞고 응급실에도 실려가고 했는데 그거를 저지른 사람이 나한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도 안 하고 있어. 그럼 난 뭐야? 선수 대신 입장에서. 그 사람은 법적 절차를 밟잖아요. 어. 나는 뭐가 그러니까 되는 거냐. 굳이 사과도 안 하고 있고 미안하다는 말도 못 듣는데 나만 혼자 난리치고 야구 그만두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어. 이게 제도가 그냥 생겼으면 좋겠어. 그냥 딱 정해진 룰이 아까 대표님 말한 것처럼 뭐 드래프트가 취소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 신청서를 한다고 해도 다 걸러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학교 운동부에서는 그 경계에 있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거든. 이를테면 그렇게 뭐 학폭이라든가 교육청, 뭐 법원까지 넘어가가지고 기록에 남는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00분의 1도 안 될 거야. 대부분의 한 99% 정도의 일은 그냥 그 감독 코치님들 손에서 끝나는 일. 하지만 사실상 넘어갔어야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그런 일들도 소문은 납니다, 대체로.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지명 신청서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걸러낼 수 있는 이것도 뭐 중요한 기능이겠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과의 마지노선을 그어 놓는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유명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팬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려면 그런 유명인으로 살아가려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는 혹은 상처를 주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 절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지노선을 그어주고 싶은 거죠. 지명 신청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학야구연맹에서는 뭐 대학교 2학년이나 뭐 이런 때 얼리 드래프트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은 대학교 선수들에 한해서 지명 신청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곧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없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있는 제도를 좀 확대하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꿈꾸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구단도 좀
약간은 너무 과도한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구단도. 이런 경우에 사실 구단도 좀 정말 몰랐다 그러면 너무 억울한 일이잖아. 예. 지명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가뜩이나 풀도 적은데 1차 지명권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날려버리게 되면 그 손해가 정말 막심하니까. 예, 요 얘기는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어린 선수들의 어떤 그 어린 시절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 그래서 관련해서는 그 미국에서 이제 작년에 좀 이슈가 됐던 그 루크 하임리히 선수라고 있어요. 미국의 이제 오레곤 대학의 에이스급 투수였죠. 원투 투수 선발. 오레곤 대학이 굉장히 미국 대학 야구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대학 중에 하나고, 왼손 투수 굉장히 전미 랭킹 아마 한 50위권 안에 드는 선수. 그러니까 뭐 드래프트를 했으면 아마도 한 1, 2라운드급에 지명됐을 선수죠. 근데 이 선수가 아주 어린 나이에 한 15살인가 그때 이제 아동 성추행, 아동 성범죄 전력이 좀 있었던 거야. 해가지고 이 선수의 드래프트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실력으로 보면은 뭐 당연히 되는 건데, 근데 결국 어떤 메이저리그 팀도 뽑질 않았지. 음, 음.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뭐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좀 야구를 할 방법이 없으니까 뭐 대만 리그도 진출하려고 거의 계약까지 한 구단이랑은 계약까지 갔는데, 대만 리그의 사무국에서 그걸 또 불허했죠. 내 기억으로는 그렇죠. 했고, 또 뭐 멕시칸 리그를 뭐 뛰기로 뭐 해서 지금 좀 뛰고 있는지 어떤지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 물론 뭐 성범죄랑 일반적인 폭력이랑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미성년인 상태에서 저지르는 일이었고 했는데 굉장히 그 이후에 엄격하게 적용이 됐다는 거지. 예.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들? 저는 뭐 음주도 마찬가지고 뭐 폭행도 마찬가지고 성범죄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지은 죄를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 책임을 지었다면 전 사회에서는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그거를 다 받았다고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사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의 인생의 경로에 큰 변화를, 나쁜 영향으로 큰 변화를 주는 건, 이건 정말 씻을 수 없는 되게 큰 잘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선 받아주되 본인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없다라는 교훈을 얻기를. 그래서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유여성 PD가 중요한 얘기를 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하면 항상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누가 한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잘못을 가리고,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떤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가리고 그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걸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되게 강하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터지거나 그러면 그 이슈가 해결되기 전에 일단 그 해당 부서의 장관을 자른다든가 해경을 없애고 야곱을 해체시키고 철인산정팀을 없애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질문을, 제일 첫 번째 질문을, 이 일로 인해서 누가 피해를 받는가, 얼마나 피해를 받는가, 누가 가장 힘든가,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가, 이걸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번 사건 경우도 아씨 선수 그 나쁜 놈이네, 그 지도자 뭐야, 그 학부모 뭐야, 이거 논의해야 돼요. 당연히 논의해야 되는데, 피해자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얼마나 여전히, 야 지금 그 일이 벌어진 지가 한 3년인데 3년 동안 이걸 품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우리가 이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예. 피해자의 용서가 진짜 필요하죠. 네. 정말 그 기준으로 좀 때를 잡아야죠. 예. 피해자의 진심 어린 용서. 네. 그냥 여론 잠재우기의 그런 제도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네.
피해자들은 진짜 그냥 항상 피해자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진심 어린 선처와 용서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어떤 활동 범위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뭐 학교 폭력을 했으면 학교 폭력 뭐 예방하는 캠페인에 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선수 스스로도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 좀 정말 내가 사죄하고 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그걸 또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실 이런 거는 정말 뭐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론의 문제도 크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뭐 정말 처벌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한테 사죄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야죠. 네. 그 기준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김병준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용서가 강요된 용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유 사과 피해 뭐 가해자 선수 부모가 이렇게 와가지고 사과를 하는데 웬만하면 받아줘라 등등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100번 1000번을 와도 마음이 안 풀리면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용서라는 행동이 피해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피해자도 굉장히 삶에 큰 전환이 뭐 일어나겠지만 그냥 감독 코치님이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얘기 말씀 들어보면 우리 팀은 괜찮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애들 막 얘기 들어보고 뭐 하면 야 그래 뭐 얘 이제 얘가 왜 그러는지 이해했지? 야, 그럼 사과해. 네, 그럼 또 미안해. 야 사과했으니까 받아. 괜찮지? 야 이제 악수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해 연출을 통해서 사과와 용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감독 코치님들이. 예. 근데 이제 이런 쪽으로 감독 코치님들도 경험이 많이 없으시고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좀 돼 있지 않으신 젊은 감독 코치님들 중에 또 이제 열심히 뭔가 대화로 뭔가 해보려고 하시는 분 중에 이런 좀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예. 김병준 코치님이 만약에 좀 어떤 이런 아주 큰 폭력 사건 아니더라도 좀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폭력 사건이 야구부 안에서 일어났어. 선후배 간에. 그런 경우에 일단 처음에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감독 입장에서. 네. 감독님 입장에서요. 일단은 뭐 제가 만약에 감독의 입장에 서면 피해자 중심으로 가죠. 피해자 중심으로 가고 우선은 이거는 정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분명히 이 폭력으로 인해서 야구를 못한다라는 그런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뭐 좀 그런 치료적인 관점으로 그냥 좀 심리 치료적인 관점으로 좀 피해 당한 학생들을 좀 그런 감정의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이제 아이를 퇴출하기도 좀 그렇다고 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이 운동하기도 좀 그렇고 당분간은 좀 운동을 잠시 멈추고 훈련을 잠시 멈춰서라도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좀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그런 피해 학생 중심으로의 치료가 좀 필요하죠. 정확한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그냥 김병준 코치님을 만나는 걸로 갑시다. 그럼 좋죠, 정말. 예, 감독 코치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존에 그냥 늘 쓰던 그런 방식들, 그냥 아이들 얘기 들어주고 그냥 화해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뭐 할 얘기 많은데 이 정도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 예. 오늘 입 다문다고 힘들었다. 할 말 진짜.
아, 오늘 힘들었다. 그래, 다음 주제 넘어가죠, 우리. 다음 주제도 우리 그거 아닌가요? 그 고유민 선수 관련한 얘기여서 좀 심각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다음 주제가 뭐죠? 고유민 선수 얘기랑 폴 조지 NBA 농구 그쵸. 선수 얘기인데 뭐 연결되는 거라 뭐부터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야, 또 어렵구만. 그러면 고유민 선수 얘기부터 갈까요? 네, 그대로 이어서 가죠. 네. 고유민 이거- 선수의 그 안타까운 죽음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스토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기자분들의 이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들 인식한 게 이제 악플, 그로 인한 어떤 정신적인 고통, 뭐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춰지다가 지금은 보니까 약간 팀 안에서의 있었던 어떤 부당한 대우, 계약 관계에서의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 그리고 훈련, 경기에서의 어떤 뭐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왕따,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게 고유민 선수 마음에 작용했다. 뭐 부모님들은 또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잘못했냐 이런 측면보다는 일단 고유민 선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먼저 맞출 때 비로소 뭔가 근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여기서 뭐 구단이 문제다, 뭐 감독이 문제였다, 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고유민 선수가 절망에 빠졌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이미 탈퇴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배구에서 이미 탈퇴가 정확히 야구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야구에서 이미 탈퇴는 선수와 구단이 합의하에 이미 탈퇴가 가능한데 지금 야구계에서도 이런 게 100%잘 지켜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수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생겨라고 해서 선수를 겁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그 선수가 이름을 거론하는 걸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KT에 있었던 뭐 김상현 선수 같은 케이스도 보면 선수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미 탈퇴를. 그러면 이미 탈퇴 합의를 한 순간부터 이 선수는 다른 구단에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는 고유민 선수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을 회피하거나 혹은 다른 곳으로 분위기,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은 배구 선수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근데 이걸 이미 탈퇴를 시켜놓고 다른 데를 갈 길을 막았다는 건 이건 사지로 몰아넣은 거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고치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제도가 있다고 해도 이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계속 감시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이 저는 고유민 선수에게 제일 큰 상처 혹은 좌절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헤어지는 걸 잘 못해. 잘 헤어져야 되는데. 굳이 하잖아. 네? 헤어졌는데 그 전 여자친구 잘 지내는지 인스타 계속 확인하고 어? 뒷조사하고 행복을 빌어주지 못 나가 못 살길 바. 다 본인이 했던 거지? 뭐, 저는 뭐 그래 본 적이 없죠. 자니? 괜히 막 잘 살고 있으면 막 배 아프고 왜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야구계 아까 근데 PD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탈퇴라는 제도 자체가 나는 못하겠다. 대신 어디 가서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제도거든요, 사실. 보면은 그 아까 선수와 구단이 합의를 하고 임의탈퇴를 결정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통보지. 저는 그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 그 제도가 정말 선수의 어떤 미래를 이제 희망을 앗아간 거잖아. 예. 뭐 이런 측면 중요하고 그래서 전 좀 더 넓게 봐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선수를 내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1군에 있는 선수를 퓨처스로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주전으로 뛴 선수를 벤치에 앉힌다든지 뭐 이럴 때 소위 말해서 그 선수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구단이든 감독이든 코치든 할 때 그 선수에 대한 어떤 그 배려, 감정을 돌본다든지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하다. 이런 거는 김동호 코치도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비단 뭐 이런 계약 관계 이런 거 아니더라도 뭐 1군에 있다가 2군에 간다든지 뭐 주전 라인에서 갑자기 나 이번에는 뛸 줄 알았는데 빠진다든지, 이번에도 보니까 고유빈 선수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더라고. 나 지금 훈련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이 선수가 원래 레프트 공격수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리베로로 가가지고 뭐 리베로도 나름대로 젊은 영역이고 얼마나 다른 운동 능력이 필요한데 몇 번 연습도 안 했는데 경기에 뛰니까 그게 안 되지 당연히. 그럼 또 욕 바가지로 먹고 팬들한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선수는 혼란스럽잖아. 예. 그렇죠. 예, 김동호 코치도 뭐 포지션도 바꿔보고 방금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을 때 그럴 때 보통 어떤 경험들을 좀 했어요? 일단 그 엄청 당황스러워요, 뭐든지. 음, 예, 환경에서 이 도와주지 않으면 선수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죠. 예를 들어서 뭐 2군에서 실컷 외야수 수비 훈련하고 있는데 갑자기 1군 올라왔는데 1루를 시키고 예를 들어서 죽자고 1루 연습을 시켜놨더니 1루 연습을 해놨더니 갑자기 외야 수비를 나가고 약간 이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걸로 핑계대고 싶진 않은데 이제 어찌됐건 제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거는 뭐 선수가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 뭐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있어. 그 아까 얘기했던 환경의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2군을 내려간다든지 혹은 벤치에 앉아 이랬을 때 명확한 이유가 좀 있어주면 선수도 앞으로 그 계획을 짤 때도 그 뭔가 뚜렷하거든 이게. 좌절할지언정 내가 2군을 가는 명확한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가서 너가 뭘 보완하고 이래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면 주위에서 사실 이제 그거를 감독 코치가 해주기에는 오케이 어렵다고 하면 인정. 그러면은 주위에 있는 프로 구단 정도 되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환경에서 매니저라든지 적어도 그러니까 매니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그런 거를 선수들을 도와주면 이게 마음 정리하는 게 편하거든. 근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와 다시 와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그럴 때마다 너무 혼란스러웠고 이게 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가 안 돼 이게. 그러면 이제 진짜 혼란스러워. 김현우 코치님, 네. 왜 그 경기 못 뛰는 애들 있잖아요. 네. 뭐 그 친구들은 어떤 얘기해요? 전학가고 싶다 그러죠. 그치. 학교 바꾸고 싶다, 전학가고 싶다. 음, 그래도 그런 경우는 많죠. 이번에 전국대회 선발로 나가는데 이제 끝까지 자기 이름 안 불러주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계속 좀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하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뭐 전력을 짜거나 뭔가 어떤 포지션을 보낼 때 사실 그 사람의 기술적인 능력만이 많이 보잖아요. 너 이거 했으니까 너 이것도 잘할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을 사실 고려하고 하진 않잖아요. 뭐 팀 운동이니까 뭐 그런 어느 정도의 핑계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이게 야구라는 게 사실 뭐 저는 야구를 안 해봤지만 그래도 야구 선수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그 선수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내는 성적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하고 좀 전력을 짜거나 어느 정도 선수를 케어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무시되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계속 무시되니까 좀 엉뚱한 데서 이상하게 선수들이 잘못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게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저는 입스나 이제 그런 선구 불안적인 문제는 뭐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겪는 선수들의 감정 상태를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케어할 수 있으면 그래도 공이 좀 더 정확하게 가고 좀 밸런스가 잘 맞고 그런 정서 상태가 좀 잘 밸런스가 좀 잘 맞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하죠. 김동훈 코치는 뭐 선수 생활하면서 뭐 아마 때는 뭐 그런 일 거의 없었을 거고 프로 가가지고 뭐 이를테면 뭐 갑자기 경기를 못 뛰게 됐다든지 뭐 2군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라든지 이럴 때 좀 뭐 코칭 스태프나 구단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받고 가서 뭐 이렇게 준비해갖고 다시 뭐 올라올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본 기억이 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쏙 아, 네, 뭐 제가 들었던 것들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 저의 일을 갈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다행히 저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저한테는 좋았었던 것도 있어요. 나를 이거를 안주하게 안 만들어. 나를 내려놓게 안 만들더라고. 이게 저희 아직도 기억나. 이군 이제 그때 조보명 감독님 시절에 제가 1년에 콜업을 6번 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다 올라고 내려갔다 올라고 이걸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코치가 이군 갈 때마다 방어 이제 우리 나 이게 너무 불편해. 이런 것도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군 가는 선수인데 이 선배들한테 다 인사해야 되고 코치들한테 다 인사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 이게 약간 예의인가 봐 이게. 저는 이군 가는데 그냥 가서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냥 짐 싸서 너 편할 때 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우리나라는 저기 선배들 다 인사해야 돼.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그러면 20살짜리라고 생각해봐요. 난리 나는 거야. 저기 위에 저 하늘 끝에 40살부터 다 인사해야 돼. 코치들 다 인사해야 돼. 그러면서 본인이 계속 초라해져. 계속 인사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 호텔에서 이제 도착해서 원정에서 코치한테 다 인사하고 이제 인사하다가 어떤 코치는 그래 가서 잘하고 와 뭐 이렇게 얘기해주는 어떤 코치는 또 이게 그 인사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지 사실. 다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 어떤 코치는 갑자기 꼰대처럼 얘기를 해요. 막 또 어떤 코치는 나를 위로한답시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움은 어떤 얘기도 도움이 안 돼요. 사실 그 상황에. 빨리 그냥 가고 싶지. 그냥 진짜 더럽고 치사한데 빨리 그냥 뭐 배 깔고 자야 되는데 그런 것들 이군 갈 때 저한테 야 가서 그러니까 저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던 말이야. 가서 야 요번에 내려가면 이제 못 올 것 같으니까 다신 못 올라올 것 같으니까 가서 그냥 이군 가서 그냥 너 편하게 야구해. 어차피 이군 감독님하고도 너 사이 좋으니까 가서 얘기해. 가서 그냥 이군 감독님한테도 그냥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어차피 뭐 그러니까 팩트는 이거야. 어차피 넌 못 올라온다 이거야. 그래서 야, 그 얘기 듣고 내가 와 내가 올라온다. 정확하게 10일 있다 올라왔잖아. 그래서 근데 또 내려간 거야. 또 내려갈 때 또 야 이제 진짜 못 올라온다. 이번에 진짜 못 올라오겠다. 너 이제 막 감독님이 너 안 올린다. 또 갔는데 또 며칠 있다 또 올라오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말들 자체가 다 도움이 안 돼 사실. 네. 김동훈 코치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그 퍼거슨과 그 제라드 피케 일화가 하나 내가 갑자기 생각났어. 한 2년 전쯤에 그 플레이어스 트리뷴에 그 피케가 쓴 글이 있는데 거기 이제 퍼거슨과 관련된 일화가 있거든. 피케 누군지 알죠?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네. 이 친구가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데 무슨 인연인지 하여튼 퍼거슨 감독이 찍어가지고 20대 초반을 맨유에서 보냈어요. 한 4년을. 근데 거기 있을 때 잘 못했어. 피케가. 뭐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옆에 뭐 라카 옆에 반르스텔루이 있고 뭐 해가지고 후달려가지고 뭐 어떻게 경기를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맨유에 있을 때 이제 결정적인 실수도 한 센터백으로 실수도 하면서 자신감이 완전 떨어진 상태. 그래서 거기서 한 4년 정도 있으면서 경기를 많이 못 뛰었는데 근데 이제 조금씩 경기력이 뭐 올라오는 상황에서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서 이제 마침 또 바르셀로나랑 경기를 하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위에 이제 주전 센터백이 나가 떨어지면서 캄프누에서 그 9만 경기장에서 이제 맨유 스타팅 멤버로 뛰기로 돼 있었던 거야 피케가. 그래서 너무 긴장도 되고 떨리고 뭐 그러는데 마침 또 그 직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이제 피케가 좀 빌빌거리는 거 보고 다시 우리 피케를 줘라.
해가지고 이제 이적은 결정된 상태였어.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오는 게. 근데 하여튼 그 직전에 벌어진 일인데 퍼거슨이 그 챔피언스리그 경기 하루 전날에 피케 방으로 찾아갔대. 피케야, 네가 지금 바르셀로나 이적 다시 돌아가는 게 지금 결정이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이 경기를 뛰게 되면 잘해도 문제가 될 것 같고 못해하면 너한테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다. 바르셀로나 이적이 확정됐기 때문에 네가 그런 플레이를 했다고 얘기를 사람들은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무 너한테 힘든 시간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일 그냥 너를 그냥 라인업에서 빼려고 한다. 네가 그걸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팀만 생각하고 그런다 그러면 빠질 사람 감정을 챙겨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 챔피언스 결승이면 어떻게든지 경기를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 그러면은 피케를 찾아가가지고 빠질 이유를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주전으로 내일 뛸 선수들에게 혹시라도 할 말이 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맞겠죠. 근데 경기에 뛰지 못하는 선수한테 찾아가서 못 뛰는 이유를 설명을 해준 거지. 이제 피케가 그래도 내가 메뉴 와서 한 건 없지만 그래도 챔피언스리그 결승 뛰고 싶은 거는 야구 선수라면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뛰는 기분이니까 너무나 하고 싶었는데 처음엔 화도 나고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좀 맞더라는 거지. 명장이네, 명장. 음, 응? 역시 다르구만. 음, 응? 거스니 형. 멋있다. 거순이 형. 응. 그러니까 너무 멋있는 얘기고요. 이게 저는 책임지는 자세, 책임자가, 그러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지는 자세. 결국 저는 우리 팀에서 자리가 없는 선수, 혹은 우리 팀에서는 뛸 수 없는 선수를 다른 팀에 넘겨주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아니,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판단을 해서 이 선수가 우리 팀에서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보내주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그쵸. 보내서 잘할까봐. 그러니까 선수의 인생을 가지고 본인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선수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잖아요, 이게. 이런 제도들은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퍼거슨이랑 그 PK 일화에서도 그 대목이 사실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계약상으로는 아직까지는 메뉴가 잡으려면 얼마든지 계속 잡아놓을 수 있는 상태였던 거야. 근데 피케가 퍼거슨이랑 긴 시간 대화를 했대. 저 여기서 뭐 자신감도 많이 잃어버렸고 여기서 실수한 것 때문에 계속 트라우마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로. 그래서 퍼거슨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얘 감정 상태를 본 거지. 하니까 그래 너는 그냥 가는 게 맞겠다고 해서 퍼거슨이 메뉴 구단에 요청해서 얘는 그냥 보내주자 했던 거야. 야, 이 우리나라였으면, 야, 너 이겨낼 수 있어. 이겨내. 여기서 너 이겨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조건 잡았을 텐데. 우리나라, 그래서 사실 LG에서 우리나라 야구계에 영향을 끼친 게 많잖아요. 우리나라 야구계 얼마나 발전했어, LG 덕분에. 여기 우리 유튜브 구독자 얼마 안 되는데 LG 팬들 몰려오면 우리 폭파돼. 아니, 난 좋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G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베풀어준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잖아요. 뭐 얘기하기도 너무 많다. 네. LG에서 그렇게 뿌려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붙잡고 있지 말고 LG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좋은 영향이 됐단 말이에요. 각 팀 주전들을 거의 다 하나씩은 거의 다 뿌려놓은 것 같아. LG가. 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선수가 진짜 많아요. 이게 약간 그 실력이 만개가 안 되고 이게 뭔가 계속 한 팀에서 이게 고여가지고 결국에 이 꽃을 못 피는 선수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원래 그럴 때 필요한 게 환경의 변화란 말이야. 이제 트레이드 혹은 방출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에 뭐 FA도 9년 채워야 되고 무슨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 갔다 오면 2년 동안 유예 기간 있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선수 인생을 자꾸
선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야구계 전체를 패패하게 만드는 것 같아. 예, 가뜩이나 팜이 없는데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선수가 많이 나오거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였지. 예, 계속 고여가지고 원래 그 있잖아 그런 거 사고 쟤는 저런 애야 이러면 그냥 그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 한 무리에서 그럴 때 필요한 건 이직이지 한마디로. 예, 예. 근데 이제 누군가가 나를 좀 새로운 관점, 기존의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에서 좀 그쵸. 자유로운 상태에서 봐주면 그쵸. 나의 상태도 바뀔 수 있죠. 예. 김병준 코치님 어때요?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선수의 퍼포먼스가 변화되는 거. 뭐 이게 일리가 있는 그쵸. 거죠? 예. 정말 많죠. 음, 전학 가서 잘하는 애들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지. 예. 학교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태에서 이게 딱 사라지는 순간 음, 자기의 진행력이 폭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많이 봐야죠. 음, 학생들이. 맞아. 또 반대로 또 이제 학생들을 되게 물건 다루듯이 많이 다루잖아요. 팀에서 감독님이나 코치님들이. 그럼으로써 이게 전력이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음, 훈련이 부족해서 뭐 기술이 부족해서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돼 있으니까 사실 네, 근데 중요한 건 궁금한 게 그거야. 본인들은 안 부족해요? 어떤가요? 아니 선수 자꾸 부족하고 기술 부족한데 본인들은 안 부족하냐? 그거를 나는 본인이 부족하다 내 입으로 얘기하는 지도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한 번도. 다 자기들은 거의 뭐 세상을 통달한 사람들이야. 사람을 네. 좀 잘 사귀라니까. 아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와, 아주 그냥 뭐 세상 뭐 거의 다반지들이에요. 또 김동원 코치 좀 살리려면 이야기도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 얘기랑 또 연결되는 얘기니까 그냥 바로 하면 좋겠어. 뭐 어떤 이런 선수들의 어떤 멘탈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또 제가 오늘 뭐 아침에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그 폴 조지, 예, LA 클리퍼스 폴 조지 선수 인터뷰. 요새 NBA가 핫합니다. 예, 음, NBA가 뭐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중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데 왜냐하면 그 선수들의 어떤 적극적인 사회 참여. 예, 오늘 NBA 선수들이 그 플레이오프를 보이콧했어요. 어, 음, 미러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팀들이 동참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메이저리그까지 지금 확산이 됐죠. 메이저리그도 지금 몇몇 구단들이 경기 참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벌어졌거든. 무슨 뭐 어, 어느 주에서 어떤 뭐 흑인 애프리칸 아메리칸 사람 한 명이 차에 탄 상태에서 경찰한테 총을 7방 정도 맞고 이제 거의 어 장애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이제 거의 뭐 척추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음 그래서 이제 NBA는 흑인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NBA는 리그 차원에서도 이런 사회 참여라든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를 오히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트에도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해가지고 요새 이제 인권운동 관련된 모토가 박혀 있고 선수들 등번호도 자기 등번호 뒤에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뭐 justice 평등, 정의, equality 평등, how many more 얼마나 더 많이 죽어야 이 일이 바뀌겠냐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담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폴 조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NBA 선수들이 지금 버블 안에 있잖아요. 그 올랜도 안에 있는 호텔이랑 경기장이랑 다 그냥 그 한 구역 안에서만 지금 생활을 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데도 이동도 못 하고 오로지 경기하고 호텔 가가지고 가족들도 다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폴 조지가 지난 플레이오프 한 1, 2, 3, 4차전이 경기력이 굉장히 형편없어서 욕도 많이 먹고 했었어요. 근데 5차전에서 좀 살아나면서 인터뷰를 한 게 있거든. 너무 힘들다. 갇혀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다. 가족들도 못 보고 여기는 농구밖에 없다. 오로지 농구하고 돌아와서 쉬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솔직하게 그 불안과 우울증을 지금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동료 선수들이 그 상태를 아니까 많이 놀아주고 있나 봐. 같이 게임도 하고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지. 원래는 평상시처럼 이게 홈 경기는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도 보고 뭐 산책을 한다면 하든가 아니면 밖에 나가서 저녁을 먹든가 이런 좀 자유를 누리다가 전혀 그런 걸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딱 보면서 나는
얼마 전에 이제 뭐 두산에 뭐 베테랑 투수 2명이 부산 가가지고 뭐 유흥 주점을 갖다 놔는 뭐 얘기가 들긴 했지만 아 선수들도 조금 비슷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겠구나 하는 좀 생각을 순간적으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거가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그 버블에 갇혀 있어서 힘들어하는 선수들 보면서 우리 학생 선수들이 대체로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맞아. 우리나라. 오로지 야구 한눈 팔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오로지 야구 어쩌면은 애들이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만성적으로 그런 불안과 우울을 계속 겪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걸 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사실 버블 안에 있진 않지만 사실상 버블 안에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 제가 뭐 김병진 코치님 계신데 좀 주제 넘은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되게 여러 부분에서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재택이라든지 사람과의 접촉이 멀어지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상이 됐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금 우리 학생 야구 선수들이 이미 버블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건 저도 100%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감독님들 집에 안 가고 학교에서 자면서 애들 막 10시까지 야간 연수 시키고 버블장. 자기들은 네. 버블장 사감이야? 감독 아니 사감 거를 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거지 내 말은. 저는 궁금한 게 김동호 코치님이 만약에 그냥 김동호 코치님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겪으면서 이제 자라고 프로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 그런 분위기에서 운동을 안 했으면 정말 자유롭고 훈련 너희 마음대로 하고 고등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잘 됐을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잘했어요. 저는 그런 그냥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예. 근데 이제 그거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부족한 애들까지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까지 시키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사실 근데 저는 그건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족한 애들은 빨리 이제 야구 선수가 아닌 다른 방향을 잡고 벌써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 넘어갔을 때 벌써 보이잖아, 그게.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뭔가 다른 방향으로 야구 선수가 아닌 뭐 야구계 관련된 트레이너 아니면 훌륭한 지금 멘탈 코치님처럼 멘탈 코치도 있을 거고 여러 방향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무조건 꿈이 야구 선수예요. 제가 지금 레슨 코치를 하지만 애들이 딱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야구 선수가 꿈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메이저 가 있어 벌써. 그러니까 전부 다 프로야구 선수예요. 그러니까 자 그거 보면서 참 애들이 메타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꺾고 싶진 않아요, 저는. 어른으로서. 그래서 나도 이제 그 꿈을 지지해주고, 이제 하긴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학교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오지랖이면, 아니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3년만 그렇게 하고, 사실 그다음부터 완전 무관심이거든, 사실. 걔가 어디서 뭐 어떻게 하든, 사실 저는 관심 갖는 걸 못 봤어요. 네, 냉정하게. 계속 안부전 예를 들어서 잘 사귀라니까. 아니 계속 안부전화 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 진짜 많은 곳에 있었어요 제가. 네? 근데 뭐 별로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러니까 뭐 근데 웃긴 건 이게 자유롭게 해도 결국엔 초반에는 조금 이제 중구난방이겠지만 결국엔 야구라는 이 뭐라 해야 될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순간은 갑자기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걸 못 기다리지. 사실 한 달 정도는 아마 이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자유롭게 놔두면. 그런 보고 있으면, 과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보고 있으면 막 가만 못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거를 맞아요. 저 선수들 보면서 이제 되게 훈련 문화가 되게 수동적이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되고 이게 스스로 하는 게 없고 이러니까. 근데 그 아이들의 좀 문제점이 뭐냐면 나중에 혼자 남겨졌을 때가 좀 뭔가 내 스스로 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대처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그 애들 저한테 하는 거 그래. 갑자기 제가 네, 코치님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맨날 뭐 이래. 제가 예전에 고3 애를 상담하다가 고3 애가 키움 구단을 갔어요. 갔는데 그 키움은 되게 분위기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런 훈련 분위기가 좀 자유롭고 하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퓨처스리그 갔는데 이전까지는 되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냥 훈련 좀 짧게 하고 나머지는 좀 자율에 맡기는 분위기가 많으니까 그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너무 불안하다.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그런 불안함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막 퍼포먼스도 좀 덜 나오고 되게 심리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방황하고 제가 되게 그런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잘 안 생기죠. 그게 참 문제점인 것 같아요. 정확한 그게 문제점입니다. 그게 김병준 코치님이 정확히 보셨어요.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아마추어 지도자님들이 이제 그런 열정과 그걸 아마 선수 끝날 때까지 책임졌으면 좋겠어. 계속 전화하는 거지. 졸업했는데 계속 전화해서 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냐 이러면서 연락처 다 돌리면서 졸업생들한테 그렇게 해줄 거 아니면 조금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진짜 애들을 생각한다면. 아니면 말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든가. 저는 이제 위선자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난 너희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근데 결국 그게 통역해보면 같은 우리나라 말인데 통역을 하면 나를 위한 거야. 너희들을 이렇게 시키는 건 나를 위한 거야. 이거란 말이지. 저는 그냥 냉정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나 이거 자리 지켜야 되고 이 자리 지켜야 되고 성적 내야 돼. 나 그래서 너희 훈련 많이 시키는 거야. 이렇게 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 아니면 딱 진짜로 애들을 위한다면 자꾸 손을 태우지 말라는 거지. 자꾸 손을 태우는 순간 애들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그 나이 때 그랬고 아마 본인들도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나는 이 폴 조지 기사에서 다뤘으면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맥락이었는데 하나는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다양한 체험이 좀 부족한 그냥 오로지 야구에만 실제로도 그게 미덕인 것처럼 자나깨나 야구 생각 하는 게 정말 뭐 야구 선수로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한 어떤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는 거랑 그 운동선수의 어떤 정신적인 능력, 그 정신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아까 그 고유민 선수 사건처 마찬가지로 아까 김동욱 코치 얘기처럼 우리 다 이겨내라고 하잖아. 다. 뭐 이겨내야지. 당연히 선수가 이겨내야죠. 이겨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는 그 특히나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는 감독 코치님들이나 부모님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 이겨내는 건 이겨내는 건데 그러면 그 저 선수가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를 자기 자신한테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면서 이겨내는 걸 도울 수 있도록. 그거 뭐 너무 우리는 결과를 말로 그냥 바로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어떤 동작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신 상태에서도 그렇고. 나는 그게 좀 아쉬워요. 뭐 집중해 뭐 이런 거 그런 얘기도 나는 집중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까? 뭐 이런 얘기가 더 맞는 질문 같거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저는 운동선수라고 기본적으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멘탈이 특별히 좋을까? 운동선수라고 해서 참을성이 많은 게 과연 멘탈이 좋은 건가? 하여튼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 야구하면서 뭐 이렇게 이 견뎌낸 인내심 이런 거 가지고 뭐 다른 일 뭘 못하겠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야구를 하면서 러닝을 뛰면서 버텨낸 인내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8시간을 일하는 인내심은 난 좀 다르다고 봐요. 그거는 개별 사안마다 좀 다르게 적용되는 거지 모든 일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내심 따위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네. 코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병준 코치님. 의식적인 그런 간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멘탈 하잖아요. 근데 저도 뭐 어릴 때 운동하면서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이게 의식적인 간섭의 멘탈과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멘탈 코칭은 확실히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수한테는 우리 스포츠 코칭 문화에서 의식적인 멘탈 코칭이 굉장히 좀 과대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선수의 무의식적인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 무의식적인 측면은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 코칭이 정말 잘 안 돼 있어요. 선수의 감정은 이런데 선수의 생각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 선수가 더 무너지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감정 코칭, 감정을 좀 선수들이 감정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일단은 무지하고 코치들이. 그래도 뭐 다른 사례긴 한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e스포츠 팀, 이제 오버워치 팀을 하나 이제 팀을 맡았는데 그 팀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 팀 자체가 버블이에요. 그냥 숙소 안에서 하루 종일 12시간, 14시간을 막 게임만 하는 거예요.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자고, 게임하고 자고. 근데 그런 생활 패턴을 보면서 식단도 다 무너져 있고, 선수들의 그런 수면 패턴도 다 무너져 있고, 뭐,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부분들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코치, 이거는 선수만 공감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코치님들이랑 막 얘기를 했어요. 코치 감독님, 단장님이랑. 이거는 선수들한테 이런 패턴이면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식단 관리도 좀 하고 거기가 이제 아마 그 이제 숙소가 용산에 있었는데 그 용산 바로 옆에 용산에 풋살장이 있거든. 용산 아이파크 여기. 근데 그 풋살장에 이제 주 2회, 3회라도 애들 그냥 훈련 시간 좀 줄이더라도 풋살 좀 하고 밖에 좀 산책 좀 하고 좀 공간을 좀 폐쇄적인 공간에서 되게 넓은 공간으로 계속 환기시키고 그렇게 좀 애들의 패턴을 바꿨더니 이게 뭐 당장의 성적은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애들이 훨씬 더 편안해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그 주 종목의 훈련 시간을 조금 줄이더라도 다양한 활동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훨씬 더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훨씬 더 편안해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꼭 야구가 뭐 야구 선수가 되려면 꼭 야구를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선수의 그런 무의식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의 코칭이나 교육법이 좀 확실히 필요하다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너무 좋. 아무래도 이게 일본의 어떤 야구 돌을 닦는다. 돌을 닦는 사람은 한눈을 팔면 안 되지. 잠자는 시간 빼곤 다 면벽수도 하고 폭포수 폭포 밑에서 한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우와 이런 것도 견뎌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득도 예.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야구했던 사람들 그런 경험 진짜 많을 텐데 그 워밍업 대신 애들 축구 시켜주면 해상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연습이 밝어. 그렇지 개처럼 뛰어다니지 애들. 네, 이게 별거 아닌데 이게 자기들도 선수 생활 했는데 그 딱 줄 맞춰서 항상 워밍업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얼마나 귀찮아. 저는 이제 프로 가서 제일 좋았던 게 프로 마지막 말년에는 KT도 이제 그 트레이닝 코치도 바뀌고 그러면서 워밍업이 사라졌어. 그때 저는 진짜 와, 이 야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약간 이걸 느꼈지. 그냥 알아서 내가 출근해서 폼율로 하고 그냥 내가 원할 때 폼율로 하고 내가 원할 때 웨이트 하고 또 그냥 눕고 싶으면 누워 있다가 핸드폰 만지다가 그러다가 캐치볼이다. 그래 나와서 캐치볼 하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더 안 다쳤어.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니까 참 좋은 게 많은데 그 폐쇄적인 그런 그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것들
이상한 그런 거는 또 엄청 잘 또 따른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서 김병주 코치님 얘기했듯이 좀 다양하게 조금 내가 하는 거 조금 내려놓더라도 야구면 야구 기술 훈련에 도움되는 뭐 테니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가끔 해주면 사실 이 야구 기술에 써먹을 게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우리나라도 더 이상 폐쇄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여튼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선수들의 정신 건강 그리고 훈련 환경 이런 것들이 과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인지를 그냥 좀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얘기 너무 많이 했어. 지금 1시간 반째예요. 와우. 끝내야 돼. 우리만 재밌어. 이렇게 되면. 와우. 그렇죠. 편집자님이 알아서 끊어주세요. 오늘 저기 김병준 코치님 갑자기 아침에 연락드렸는데 감사합니다. 예.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헛소리 할 뻔했는데 덕분에 아주 김병주 코치 근데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어요. 네. 미용실 바꾸세요. 아니 머리가 그게 뭐예요? 네. 괜찮은데 왜? 제가 이런 외모를 꾸미는 걸 잘 못해가지고. 네. 그럼 전문가를 맡기세요. 제 여자친구 저기 미용. 네? 여기서 영업하시네 또 우리 코치님. 누가 여자친구? 네, 거기서 멀지 않으니까 어디에요? 삼성역에 가시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가서 저기 보여주세요. 우리 유튜브에 유료 광고 여기 자막 달아야겠네. 뒷광고네 뒷광고. 이 정도면 내 여자친구 여기다가 후원해야 된다. 헤어샵 이름이라도 얘기해봐 진짜. 삼성역 준호예요. 준호예요? 아. 오케이. 그래요. 우리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오늘도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화상으로 했는데 뭐 사실 우리 인원 얼마 안 돼서 우리 조합 사무실에서 이전처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좀 동참하는 의미에서 뭐 좀 일부러 화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다음 주도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앞으로 뭐 이렇게 정부의 어떤 방역 지침을 충실히 따라가야겠지만 지금 오늘도 보니까 400명이 넘었던데 지금 정말 서로 조심하지 않으면 지금도 사실 힘든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뭐 야구 쪽 종사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뭐 어디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봐요. 지금 다들 시켜 먹지 아무도 식당 가서 지금 밥을 안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을 해서 진짜 내가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 정말. 예. 그래서 빨리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아까 그 아픔에 공감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정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얼굴 이제 힘들겠어. 네, 잘들 마지막으로 코치님이 구독 좋아요 해주셔야죠. 뭐 마무리해요? 저는 근데 집에서 하는 거 좋은데 동명이 산책 여기 냉장고도 바로 옆에 있고 그냥 이렇게 마시고 아무튼 자 오늘 진짜 얘기 엄청 길었다. 와 1시간 반 했어. 대박 사건. 저는 이제 동명이 산책하러 가야 돼서 아무튼 우리 야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 유지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김병준 코치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